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새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 주변 부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결선에서 2m 34를 뛰어 우승했습니다. 육상 트랙과 필드 종목의 한국 선수가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건 우상혁이 처음입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곳에 따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좋은 것들만 주고 싶죠. 저는 힙을 선택했어요. 120년 역사의 독일 힙 가문에서 오랜 유기농 경험으로 관리하니까. 믿을 수 있는 선택, 힙 콤비오틱 유기농 3단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세계 넘버원 유기농 영유아식 브랜드 힙. 풀 리페어 보습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 산으로 더 깊게 빠르게 강력하게 단숨에 피부를 바꾸다. All New 워터뱅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 라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설레는 하루 아침엔이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돼 있을까요?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밤 9시까지 20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11만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9만여 명 적은 숫자인데요. 최종 집계 역시 열흘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데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일근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신다고요? 네, 백악관은 대통령 집무실이 기자실과 매우 가깝습니다. 일본과 영국 기자들도 출근길 총리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은 오미크론이 베이징 인근 도시까지 퍼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 소식은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한 주의 증시 전망해봅니다. 3월 21일 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에서 일을 시작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새로운 백악관형 집무실의 모습,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가 집무실로 적합하다는 점을 기자회견 내내 강조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합참청사로, 합참은 추 남태령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구상을 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면 개방합니다.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의 이전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습니다.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옮긴다는 것도 어렵고 비용 또한 이 전체 비용 합친 것보다 몇 배가 듭니다. 윤 당선인이 설명한 새 집무실은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을 똑 닮았습니다. 양쪽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낮은 담장 너머로 국민들이 집무실을 언제든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이 모습과 이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윤 당선인은 조감도를 직접 짚어가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공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용산 이 구역이 전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집무실로 쓰는 국방부 청사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와 비서진들의 업무 공간, 기자들이 있는 건물 3곳이 모두 분리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 동선을 하나로 모아 효율성과 소통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용산 이전은 결정됐지만 여러 논란은 남아있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용이 1조 원 넘게 들 거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496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댔고 군부대 이사로 인한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급한 결정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방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용산 주민이 우려하는 추가 규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국방부의 합참청사 이전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고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 하는데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풍수지리 등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마치 1호 공약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수위에 코로나 등 시급한 민생 문제에 주문을 많이 해놨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그 즉시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오후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야말로 제왕적 결정이고 제왕적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준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졸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국방부 청사가 소통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새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산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각 집무실 이전 계획을 취소하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를 열고 이전 비용의 승인 절차에 대해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소집해 집무실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도 윤 당선인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당선자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가 우려스럽다면서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이전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부 조정된 해외 입국자 관련 격리 지침,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큰 관심은 해외 입국자 관련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누구나 일주일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지침 때문에 해외 여러 나라들이 빗장을 풀어도 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 면제자는 노바백스를 포함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노바백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백신을 비롯해 시노팜, 시노백, 코보백스 접종자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접종 완료 기준은 얀센 백신은 1차, 그 외 백신은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에서 180일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3차 접종도 마쳤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에 해당합니다. 예외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는 현지 위험도를 고려해 접종 완료자라도 다녀오면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태국 등 많은 국가가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현지에서도 격리가 면제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3차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가 있어도 3일 동안 일본 내 격리를 해야 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어젯밤 저희 JTBC에 도로 위의 은인들이라며 한 제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오던 차와 부딪혀 차 밑에 그대로 깔려버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구출해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후 2분도 안 돼 구출된 이 남성은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50분쯤 CCTV에 찍힌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의 도로 위 모습입니다. 차선 변경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에 오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오토바이가 쓰러지고 운전자는 차량 아래로 그대로 깔리는 위험한 상황. 차량 보조석에서 곧바로 사람이 나오고 지나가던 차량들도 하나둘씩 멈춥니다. 차량을 들어올리려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계속해서 도와주려 뛰어오는 사람들. 성인 6명이 모여 힘을 합치자 그제야 차량이 위로 들렸는지 차량 밑에 깔렸던 운전자가 나옵니다. 힘겨운 듯 보도블럭에 엎드리고 있지만 움직이는 모습이 또렷이 보입니다. 사고 발생부터 2분도 채 되지 않아 구출된 겁니다. 이들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행히 찰과상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영상의 제보자는 경찰에 영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알게 됐고 도로 위의 은인들의 모습을 알리고 싶다며 전해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어제 경북 경주의 한 장터에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덮친 건데요. 대부분은 몸을 피했지만 나무를 팔던 할머니 한 분이 미처 피하지 못해 다쳤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 크기만한 바위 여럿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파라솔과 매대는 엉망이 됐고 소방대원은 혹시 모를 매몰자를 찾습니다. 어제 낮 12시 44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의 한 장터에 바위와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희가 뭐 조금만 일찍 도착해서 사 먹고 있었더라면은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근데 엄청 순식간이에요. 뭐 다 무너지고.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70대 여성이 머리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산 쪽에 돌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고정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 고정하는 게 지금 무너지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위험 조짐을 느낀 시민이 미리 대피해 대형 참사는 막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창문으로 물을 뿌리지만 검은 연기는 계속 나옵니다. 어제 오전 8시 48분쯤 경북 김천의 한 식품공장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여기 뭐 저온 창고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용단 작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단 작업 중에 튄 불꽃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러시아가 손에 넣으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함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3주째 격전이 이어지면서 집마당 앞까지 포탄이 떨어졌지만 차가 불에 타버려 도망가지도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의 포탄은 주택 마당까지 날아들었습니다. Много машин прилетали, снаряды сгорело, то есть люди не смогли выбраться. Вот. Много было таких, что люди гибли прямо на улицах, трупы лежали на улицах. 공습으로 절반 이상 파괴된 극장에는 여전히 수백 명이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중심부까지 침투하면서 본격적인 도심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우폴은 이미 러시아가 장악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러시아가 앞서 꼭 손에 넣으려는 곳입니다. 병원과 아파트 등 민간 시설은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Там выжжены це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Ни коммуникации, ни домов, ничего. Тоже никто не будет делать. Это все, это мертвая зона на ближайшие там. 지원군을 받거나 보급품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식수와 식량이 부족하고 전기와 난방도 끊겼습니다. 시민 35만 명은 고립돼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주민들이 러시아로 강제 연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의 소아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를 약속하는 안보 협약이 이뤄져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마리우폴 공격을 수세기 동안 기억될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유럽으로 향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що зробили окупанти, це терор, який будуть згадувати і через століття. 이후 CNN 인터뷰에선 지금도 러시아군을 반격할 수 있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을 멈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So in order to have a possibility of negotiating, possibility of talking to Putin. But if these attempts fail, that would mean that this is a third world war.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유럽으로 향합니다. 오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전쟁 지역을 찾아와 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he leadership. Why don't he can visit Kyiv next week as a symbol of our solidarity? 하지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인 폴란드를 찾아갈 거냐는 기자 질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외교적 노력이 특별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주 한 달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밤사이 핵심 국제 뉴스를 짚어드리는 아침엔 월드입니다. 오늘도 국제 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맡고 있는 안혜근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 기자, 오늘은 앞서 전해드렸던 우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용산으로 옮겼다고요?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모델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2019년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청와대 출입 기자 자격으로 백악관의 웨스트 윙의 오벌 오피스, 그다음에 로즈 가든, 백악관 기자실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질문했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그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출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에 관한 그 일부 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좀 두 분 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질문을 영어로 안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셨었네요. 영어로는 아무래도 백악관 이 기자들하고 좀 경쟁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와대하고 비교해 볼 때 대통령 집무실과 이 기자실 간 거리가 복도만 조금 걸어도 닿을 정도로 매우 가까웠고요.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전투적으로 질문하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백악관 기자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헬기로 이동하기 전에도 이처럼 자유롭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청와대 기자들도 줄곧 요청을 해온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수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일본 총리를 볼까요? 이렇게 기시다 총리도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영국 총리들도 다르지가 않은데요. 총리 집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받습니다. 집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기자실과의 구조적인 거리도 물론 중요한데요. 기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산 집무실도 보안과 통제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또 하나의 폐쇄된 공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이 아무래도 국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해온 만큼 앞으로 저희도 좀 이렇게 개방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전황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 마리우폴, 미콜라이브 등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이 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네. 당초 러시아는 전쟁 초반 승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막혀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현지 시간 19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초기 공격을 물리쳤다면서 이번 전쟁이 교착 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공격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전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했다. 그만큼 러시아의 초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안보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오미크론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까지 지린성과 광둥성, 이 상하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퍼졌는데 네. 이제는 베이징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본토 전역에서 모두 3,833건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예. 이 중 허베이성 랑팡시에서 546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무증상 감염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랑팡시는 이 수도 베이징과 인구 50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인구 베이징과 텐진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예. 이 베이징으로 출근하는 인원도 꽤 돼서 중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탕산시 등 다른 도시들은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 등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량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근 기자였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설원 위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하늘에서는 윈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축하 비행쇼를 펼칩니다. 이들은 잠시 일상을 잊고 자유와 음악 그리고 사랑을 찾으러 왔다는데요. 프랑스 서부의 한 스키장에서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방역 패스도 폐지돼 백신 접종 증명서나 마스크 없이도 참석 가능하지만 관람객 수는 18,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알프스의 절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화 같은 축제. 하룻밤을 묵는데 우리 돈 7만 원 정도 하는 티켓은 예매가 시작되고 단 몇 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어깨가 들썩여지는 DJ들의 공연은 공식 유튜브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고 축제는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한 강아지가 주인을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한쪽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뒤 아무도 없던 곳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쓱 나타나는데요. 마법이라도 부린 걸까요? 영국의 한 스타트 기업이 사물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투명 방패 뒤에 숨으면 특수 렌즈가 빛을 반사해 이렇게 상대방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공상과학 속 투명 인간을 실현하고 싶어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영화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한 아이가 힘겹게 걸어와 유모차에 앉아있는 여동생을 쓰다듬고 입을 맞춥니다. 복부에 커다란 흉터를 가진 이 아이는 영국에 사는 모건인데요. 태어난 지 두 돌이 막 지난 지난해 10월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한 결과 부신피질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에서 13cm의 악성 종양이 발견돼 최근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 깨어나자마자 모건이 한 일은 이렇게 그리웠던 동생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동생을 아끼고 몹시 사랑했다는 모건. 앞으로 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치료 잘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생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주유소 갔다가 놀랐다는 분들 많습니다. 서울에선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은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33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장서윤 기자가 주유소를 돌아봤습니다.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주유소 휘발유값. 서울 한복판에는 3,000원을 향해 가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는 긴 줄이 늘어섭니다. 지나가면서 길은 넘는 곳 중에 여기가 그래도 가장 싼 편이어가지고 여기서 주유를 하고 있어요. 치솟는 기름값은 생활 패턴도 바꿨습니다. 차를 좀 덜 이용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가게 되고. 지난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4.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132.8원 올라 IMF 금융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2,002.1원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68원 올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7만 원이면 그래도 일주일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넣고 있거든요. 한 주유소에서 같은 돈으로 넣을 수 있는 기름이 한 달 전과 얼마나 다른지 측정해봤습니다. 3만 원을 내고 기름통을 채워봤습니다. 이때만 해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84원이었는데요. 똑같이 3만 원을 채우면 이렇습니다. 육안으로도 양쪽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해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승폭만 보면 경유가 더 큽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17원으로 휘발유 값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물론 운수업계도 부담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한 주의 증시 흐름 알아보는 월요일 아침 엔 라이프. 오늘도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지난주에는 미국 연준이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뿐 아니라 우리 증시도 좀 반등을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주가가 오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뭐 코스피가 이제 사흘째 상승을 해서 2,700선을 이제는 돌파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한 2020년 11월 이후에 주간 상승률로 본다 그러면 최고치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제 빅스텝이 아니라 0.25% 오르는 베이비 스텝으로 갔다는 거. 네. 이런 부분도 한 가지가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의 그 채무 불이행의 완화 부분, 어떤 16일에 사실 1억 한 1,000만 달러의 어떤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자 지급일이었는데 이거를 네. 또 갚아냈어요. 달러로. 아, 네네네. 네, 루블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미중 간의 첫 그 정상 그 통화 회담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시장의 좀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실제 또 현지 시간으로 18일 날 또 미중 간에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네 번째로는 중국 선전시에 대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봉쇄가 좀 완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양한 영향이 있었네요. 그런데 미국 연준이 이제 앞으로 올해 남아있는 6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앞으로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5월에 양적 긴축에 대한 시작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FOMC 회의 6번 모두 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남은 추가 6번의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 상단이 2%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뭐냐면 네. 그 FOMC 회의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의 공개적인 발언이 이제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아, 근데 네네. 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의 목소리, 특히 현지 시간으로 이제 22일이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또 이제는 공개적인 발언이 나온단 말이죠. 네. 이 공개적인 발언에 또 우리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발언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맞습니다. 있게 되겠네요. 네네. 와. 그리고 아까 리포트도 나왔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가가 굉장히 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국제 유가가 $100 내외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앞으로 다시 오르게 될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기름을 넣었는데 네. 경유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너무 올라갔고요. 비싸죠. 네. 너무 올라서.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배럴당 이제 130달러가 이제 넘어선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한 16일에는 95달러 떨어지고 18일에는 한 103달러 다시 오르기도 하고 하지만 최고 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네. 그 미국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산 원유가 하루당 한 400만 배럴이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감소가 되게 되는데 사실 이제는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원유 가격이 오르되면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하루당 10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이 더 줄어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기름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투자자들은 제발 우리 증시에도 꽃피는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코스피 3,000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사실 여러 이슈에 대해서 내성은 좀 생기긴 생겼는데 네. 아직까지 대외적인 환경이 이제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의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는 갚긴 갚았는데 줄줄이 지금 예고돼 있거든요. 예. 과연 러시아가 제대로 갚아낼 수 있을지 이런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부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연준의 그 양적 긴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지만 과연 양적 긴축이 속도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과연 양적 긴축이 어느 정도 세기로 올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입니다. 아시겠지만 선전시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다 몰려 있는데 이게 봉쇄가 됐단 말이죠. 일부 완화가 됐지만은
다른 주요 도시로 이제는 그게 봉쇄가 된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가 3,000포인트로 다시 갈 것인가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좀 기대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에는 서울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게는 15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가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